자, 반갑습니다. 통아시아사 44강. 오늘은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이전에 명나라 전에 송나라 시기, 원나라 시기 이럴 때는 성리학이 주로 당시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주류였고, 명나라 시기에 양명학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의 초반부쯤이었던 성리학의 발전 파트였습니다. 이제 명청 시기, 조선 후기, 에도 시대에 요 성리학과 유학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명나라가 말기에 이제 막 임진왜란에 참여도 하고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자 그 전까지의 명나라의 주류였던 주자학, 주자학이라고 한다면은 성리학을 말해요. 보통 용어가 혼재가 되는데 주자학은 보통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발이 발생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가지를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 애초에 성리학과 양명학은 현실 세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입니다. 거경국리, 경물치지, 성증리, 심증리 요런 게 직접적으로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비록 양명학이 실천을 강조하면서 좀 더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느낌이 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성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지 애초에 요 둘 자체가 현실 세계의 제도개혁, 사회개혁과는 거리가 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현실적인 학문인 경세치용학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3명 있어요. 서광계라는 이름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농사 방법을 집대성한 농정전서를 저술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배웠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 시험 문제를 잘 냈었죠. 천주신이라던가 고려만국전도, 이 마테오 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약 원본을 번역을 합니다. 서광계는 조금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름과 함께 저서와 한일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들은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책은 중요합니다. 천공괴물은 당시의 중국이 가진 과학 기술들을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은 중국에 있는 약재들을 다 정리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 본초 강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나중에는 이게 중국의 약재니까 조선과 맞지가 않아서 우리의 처지에 맞는 약재 정리 서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튼간에 자, 여기에서의 키워드 서광계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천공개울이라는 책과 본초 강목이라는 책, 요런 것들이 다 경세치용학문, 명나라 말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명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명나라의 멸망은 속된 말로 현타입니다. 누구한테? 당시 명나라의 지식인들한테. 명나라가 멸망하고 한족들이 만주족, 여진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현타를 받은 지식인들은
우리가 왜 망했지, 명나라가 왜 멸망했을까를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망했을까? 과거 명나라의 주류였던 주자, 즉 성리학과 양명학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구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나라 초기에 이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정성공의 반청 세력 같은 이런 청나라의 반기르들은 어떠한 운동들을 다 제압해버립니다. 특히 그 학자들이 쓰는 책도 얘들이 반청 사상을 가지고 만주족 욕을 하고 청나라 욕을 하고 요런 책들을 곧잘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치 과거의 진시황의 분석행위처럼 네가 감히 만주족을 욕해? 너 죽어. 네 친척 죽어. 3대를 멸하마. 이런 식으로 책은 불태우고 쓴 사람은 죽여버리는 문자의 옥을 발생시킵니다. 강희제와 옹정제 시기에 좀 심했습니다. 특히 강희제 시기에 좀 심했어요. 옹정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사상을 통제합니다. 뭐 과거 명나라 시대에 연호를 썼다, 그냥 목 치는 겁니다. 감히 네가 청나라 흉을 봐? 만주족 욕을 봐? 그냥 목 치는 겁니다. 다 죽여버려요. 여기에 더해서 청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실시한 게 대표적으로 1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고전서입니다.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뭐 장점도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할 때 요거만 보면은 끝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책이 망라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정리서적입니다. 단점은 뭐냐? 이거 할 때 편찬 사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잘라버려요.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막 금서로 금지 서적으로 지정하고 막 불태워버리는 등 사상의 통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나라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편찬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문화와 사상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청나라 정부한테 모가지 따이기가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핑계거리를 찾아서 피해야 돼요. 청나라 정부가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영역으로 연구를 해요. 옛날에 과거의 유교 경전을 연구하거나 비석을 연구합니다. 이 유교 경전이 진짜냐 가짜냐, 위조됐냐 아니냐, 막 이런 거를 연구해요. 그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나라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모가지 따이기가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검증만 하는 그런 식의 소극적인 학문이 등장한 겁니다. 실증주의적이에요. 요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스럽다? 다른 책을 보자. 이 책을 볼 때는 요 놈이 가짜네. 이런 식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서 증거에 입각한 실증주의적 연구를 펼치고, 과거에 성리학, 양명학에서 나왔던 그런 이라던가 뭐 기라던가 이런 식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요게 끼는 순간 문자의 옥에 타겟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대충 흘려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인간과 동물의 성질이 같으냐 틀리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화와 이민족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자의 옥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애매한 거 다 제껴버리고 과거의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됐다시피 한 이런 것도 다 제껴버리고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로 현실 세계를 아예 도외시하고 이런 소극적인 연구에만 빠져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고증학 연구로 가짜 책들이 많이 밝혀져요. 공자가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뭐 위진남조식이었구나. 이거 가짜네. 이런 식으로 밝혀진 책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러던 찰나 우리가 2학기에 배울 영국의 침략, 아편 전쟁으로 다시 한번 대외 위기가 찾아오자 이런 소극적인 학문에 대한 반성이 생기면서 현실 개혁을 주장하는 공양학이 등장해요. 공양학은 무엇이냐? 이 오경 중에 공자가 쓴 춘추가 있어요. 이 춘추라는 책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춘추 공양전. 요거를 이전까지는 정통으로 안 봤는데 공양학자들은 이 공양전이 진품이다. 요게 정통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현실 개혁적이냐?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참고로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도대체 왜 공양학이 현실 개혁적인가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유교 경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문과 고문이 있어요. 이게 발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진시황의 분서갱유입니다. 유학자 죽여버리고 유교 경전 다 불태워버리면서 유교 경전이 끊어집니다. 진시황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유교 경전이 없어요.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문은 뭐냐? 옛날 글이에요. 우리도 리모델링 하잖아요. 진시황 끝난 다음에 한나라 시대에 막 집 고치고 허무는 과정에서 유학자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숨겨놨던 옛날의 책들이 발굴됩니다. 요거는 옛날 스타일로 쓰여진 옛날 글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을 발굴해서 발견했다. 그래서 고문입니다. 반면 금문은 진시황 이후에 막 피해 다니던 유학자들이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경전들 공부할 때 막 외우잖아요. 자기가 외우고 있던 유교 경전을 기억에 의지해서 새롭게 쓴 게 지금 시대, 지금 시대의 글이라 그래서 금문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나라 시대의 훈구학, 공영다리 오경정의로 깔끔하게 집대성한 게 훈구학. 이 훈구학은 이 고문과 금문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기존까지의 춘추, 아까 말했던 춘추라는 글의 해석에서는 옛날 스타일이 메인스트림, 주류였어요. 여기에 반기를 든 게 공양학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공양학은 기존까지의 내려오던 해석 외에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열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 즉 현실 세계에도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의 변화, 방법의 변화를 준 겁니다. 이게 사상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학은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고 이런 새로운 해석이 현실 세계에서도 새로운 제도 개혁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혹시라도 소연이 왜 공양전을 보는 게 현실 개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참고로 해놨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또한 참고사항, 과거부터 청나라 시대까지의 학문을 정리해 봅시다.
처음은 훈구학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진시황이 불태워버린 다음에 끊겨졌던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것이고 공영달이 오경정의로 사실상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당나라까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성리학. 당나라 말 시기에 유교가 침체를 겪어요. 불교랑 도교가 원체 강세였거든요. 유교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분야를 가져옵니다. 이거를 송나라 시대에 주기가 집대성을 해요. 만들어진 거는 당나라 시기예요. 왜 끝이 없냐? 보통 청나라 시기나 명나라 말기로 부르는데 사실 그때도 암암리의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끝은 안 달았습니다. 양묘학도 마찬가지죠. 명나라 시기에 성리학이 너무 현실적인 거를 실천을 동일시하니까 왕양명이 주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양묘학도 청나라 시기에 암암리에 연구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물결로 했습니다. 보통은 청나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도 성리학과 양묘학 연구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니까. 경세치용학 아까 얘기했죠? 명나라의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면서 현실적인 학문이 등장합니다. 고증학 아까 말했죠? 금성문 이건 비석이에요. 비석과 유교 경전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위조됐나 아닌가 이런 거를 보는 걸로 현실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청나라 말에 그 영국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에서 공양학이 등장했고 이 공양학이 서양의 침입이 너무 빡세지니까 좀 더 현실 개혁적으로 서양의 기술을 연구하는 이 당시의 경세치용학은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 현실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는데 요 시기의 경세치용학은 서양의 기술과 서양의 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요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튼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경세치용학 이 서광계랑 책들 고증학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문자의 옥이라던가 사구전서 이런 거를 거쳐서 고증학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공양학은 왜 등장했나 고증학과 공양학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참고사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더 늘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참고사항은 적당히 걸러서 외면해도 됩니다. 그냥 참고일 뿐이에요.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그 전쟁을 치른 이후에 혼란해진 사회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질서, 예법을 강조해요. 무슨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무슨 뭐 장례를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예를 강조하는 예학이 발달합니다. 이런 예학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예송 논쟁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심플합니다. 도대체가 상을 치를 때 상복을 몇 년 입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효종이 사망을 했을 때 효종이 장남이 아니잖아요. 소현세자가 있잖아. 소현세자. 복림대군.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이 믿냐? 3년이냐? 1년이냐? 효종 와이프가 죽었을 때 이게 1년이냐? 9개월이냐? 전마가 장남이 아니니까 1년. 그래도 임금인데 3년. 이런 식으로 왕의 정통성에 대항해서 이런 예학이 극단적으로 발휘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은 요거는 임금의 왕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당시에는 중요한 그런 논쟁이에요. 이렇게 예학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점점
이런 틀 몇 년 입고 상복을 뭐 3년이니 1년이니 이런 틀에만 의지하는 형식적인 학문이 되어가고 또한 성리학 외에 나머지는 죄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제거해버리는 이런 성리학만 떠받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 들어와가지고 정제두라던가 강화도의 학자들이 소론의 학자들이 양명학을 연구하지만은 요게 메인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성리학만 중시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천대하기 때문에 다른 양명학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천대합니다. 또한 연행사를 통해서 청나라로부터 서양의 과학기술,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도 들어옵니다. 요거를 정말 넓은 의미로는 서학은 넓은 의미로는 서양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얘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만 의미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동학과 서학을 배울 때 말하는 서학은 좁은 의미의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막 정조 시기쯤에 천주교 신자들이 대폭 성장해요. 정조가 사망한 다음에 신유박해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가 대폭 박해당합니다. 앞서서 그 조선 후기에 문화를 배울 때 분홍층이 등장하고 신분제가 동요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고 신분제가 동요하는 이런 사회 경제 변화에 성리학은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회 모순을 해결하자고 실학이 등장해요. 실학은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요.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현실 제도의 모순을 개혁하자.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모순을 해결하자. 이런 식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제도의 개혁과 상공업의 진흥. 학자들은 뭐 정약용, 박지원, 박재강 이렇게 있는데 학자까지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도 딱히 없으면 박지원 정도가 있는데 박지원은 근데 애초에 원체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열하일기 요게 모의고사에 제법 나왔어요. 왜냐면은 연행사로 가는 박지원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행사랑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곧잘 나왔습니다. 또한 조선의 지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 지리 시간에 배웠을 것 같네요. 택리지, 대동여지도 이런 지도들도 등장을 합니다. 역사책, 지리책도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그냥 전쟁 이후에 예학이 성장해서 예송 논쟁이 발생했고 뭐 양명학, 서학, 실학 등등의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등장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도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에도시대가 일본사가 조금 빡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EBS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요 파트의 일본사가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자, 일단 이전에 제가 수행 평가도 냈죠. 성리학은 당시에 일본에서 사회 윤리로 뿌리 박히지 못해요. 불교와 신토가 원체 셌고 무사들이 뭐 과거제도 없이 세습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니까 딱히 유학이 발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리학이 이 무사들의 지배 시스템을 약간 도와주는 성격이 있어요. 정당화, 합리화. 그래서 에도 시대의 막부가 성리학을 장려합니다. 관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학문으로 성리학이 자리를 하는데 양명학도 전례가 됩니다.
특이하게 일본의 양묘학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이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현실을 실천적, 양묘학이 왕양명이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실 제도의 개혁은 실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합니다. EBS 레벨에서는 양묘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양묘학이 나중에 개항기에 2학기에 배울 개항기에 막부를 타도하자는 그런 하급 무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성리학과 양묘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X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에도 시대의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고학, 국학, 난학.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고학. 이제 17세기에 에도 막부가 강하게 밀고 있던 관학이었던 성리학, 주작을 비판하면서 과거 유교의 본류였던 공자시대, 맹자시대, 춘추전국시대의 공자, 맹자의 사상을 연구하자는 고학파가 등장합니다. 고학파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리학은 과거에 제가 시험 문제도 내기도 했는데 사설을 매우 중시해요.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요런 거를 중시하는데 아니다. 옛날에 공자, 맹자 시기에 나와서 주자가 건들지 않았던 과거의 그 오경에다가 플러스 악경을 더한 육경, 무슨 뭐 춘추니 예기니 블라블라 하는 그런 과거의 유학을 공부하자, 옛날 학문을 공부하자. 그래서 고학파입니다. 고학은 심플하게 옛날 유학. 자, 다음은 국학입니다. 우리도 국학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말, 그런 국학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국학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일본 고유의 학문을 말해요. 그 외래 종교, 외래 사상 말고 불교, 유교 이딴 거 말고 옛날에 완전 고대 시대의 일본의 신화, 일본의 풍습, 일본의 옛날 글,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는 게 국학파입니다. 그래서 고전 연구를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9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그 고사기를 연구해서 고사기전을 저술해요. 이러면서 이 내용으로 당시에 일본의 신화와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이 우월하고 천황이 우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이는 나중에 개항기에 막부를 타도하면서 오랑캐 몰아내고 왕을 다시 섬기자 존왕 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국학파가 무엇인가는 아셔야겠습니다. 이 국학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난학과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리학과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난학은 제가 이전에 수업 시간에 얼핏 설명했어요. 네덜란드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 화란이라고 해요. 홀란드, 화란. 그래서 난학은 바로 네덜란드가 전래해준 서양의 학문을 얘기해요. 나가사키에는 대지마에는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들어와서 교역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달리 종교의 포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걔들은 오직 장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도 딱히 네덜란드를 쟤들이 뭐 딱히 기독교 포교를 하는데 그냥 둬도 되겠다. 그냥 두고서
쟤들을 우리의 정보의 창으로 쓰자. 서양의 이런 동향들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입수하자라는 식으로 정보의 창으로서 네덜란드를 이용합니다. 이전에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코끼리 타고 하는 거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매년마다 이제 네덜란드의 대표가 에도막부의 쇼군을 만나면서 보고서를 써요. 지금 영국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이렇게 매번 보고서를 씁니다. 이러면서 에도막부는 쇄국 정책이지만은 해금 정책이지만은 서양의 동향을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이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 과학기술이 전래가 됩니다. 이 효시, 이 시작을 알린 게 해체신서입니다. 이 서양의 이런 의학, 해부학 책을 번역한 해체신서가 가장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그 책이에요. 이 해체신서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의학, 천문학, 다양한 서양의 기술들이 일본에 전래가 됩니다. 이는 당시의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그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 서양 스타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난학은 서양 학문, 네덜란드. 일단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요것들 고학과 국학과 난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먼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토리 노리나가 고사기전 해체신서 요런 걸로 넘어가세요. 먼저 얘들이 뭘 하는 애들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로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사기전, 모토리 노리나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외우다가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얘들이 뭘 하는 애들인가? 얘들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암기와 이해의 폭을 점점 늘려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명청 시기에 경세 치용학, 고증학, 공양학, 조선시대의 예학의 발달로 예속 논쟁, 양명학이 전래됐어요. 소론, 정제두, 그리고 뭐 실학 또는 서학 이런 식으로. 에도 시대에 뭐 성리학과 양명학이 그러했고요. 고학과 국학과 난학이 이렇게 전래가 되고 이렇게 연구가 되었다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 다음 시간을 언제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할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게 1학기에 하게 될지 2학기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일정은 다음 수업은 강원 마무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서민문화, 이번 시간에 배운 새로운 학문. 요것도 이 파트랑 지난 파트도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익혀볼게요. 자, 어려운 내용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사를 어려워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